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교수님께서 이 과찬에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장소가 또 미래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정말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듣고 제가 사실 이곳에 오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크리스찬으로서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꿈꿨던 그런 일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일부 이루어진 것도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가 지금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이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인데요.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현대자동차 경영관에 거기에 설립 연혁과 함께 거기에 우리 교수님 성함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교수님 성함 뵙고 그 옆에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라틴어인데 리베르타스와 이우스티티아, 그 다음에 베리타스입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 세 가지 교육 이념, 자유와 정의와 진리. 제가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는데 이 베리타스가 진리가 하버드대학교 진리고 서울대학교 진리, 연대 진리, 고대 진리 이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가 뭘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다 알고 모든 많은 대학들에 진리가 있거든요. 진리를 탐구한다는 게 뭘까? 제가 그때 그 세 가지 단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이 너무나 훌륭하다. 자유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이 세계를 갖다가 파악하는 것, 그게 진리 탐구이고, 그것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또 사랑의 충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이 대학이 추구하는 이념이구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니버시티, 대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중세에서 출발했을 때 그 유니버스, 우주적인 질서를 갖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적인 질서가 무엇인지 그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학문의 처음에 출발점이었거든요. 그만큼 대학에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을 잘 알게 되는데, 뜻밖에도 대학생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그냥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서울대학교가 베리타스와 룩스미아, 진리가 왜 나의 빛인가? 이건 아마 평생 공부를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파악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 답은 너무나 명료한 겁니다. 출발 자체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적인 질서와 이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잘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이념이 너무나 훌륭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이제 받고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정의 부분이 과연 그러면 거기서 이 정의라는 것이 기독교 구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복지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화두이지만 이 복지 안에는 그냥 그 사랑 개념이 그냥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는 가장 우리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출발한 것은 사실은 그러한 맥락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우리가 가치관을 갖고 추구해야 되는 것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이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은 시대적인 어떤 발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너무나 반가운 주제입니다. 마이클 샌들이 하버드대학 교수로서 우리에게 이 정의 때문에 두 번인가 세 번인가를 방문해서 이게 그 당시에 그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그래서 그분은 유럽보다 한국에서 더 유명해요. 마이클 샌들. 왜 우리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그 어려운 책, 사람들 대부분 다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다들 그 책을 갖다가 열심히 사갖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다 꿈꿔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화두가 될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지금 복지가 지금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까지 껴가지고요. 지금 이 복지 문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의와 복지 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복지, 정의가 서로 굉장히 맞물려 있는 개념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방향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굉장히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제가 조작을 혹시 잘못할까봐 좀 잘안 돌아가네요. 이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먼저 이거 서론, 이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를 데이터를 개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 개념, 정의와 복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제가 이제 통계에 있다 보니까 지표들을 좀 선정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나라의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 수준을 선진국들과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수준에 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결론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할까 합니다. 이쪽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다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하고 이거 안 맞는 거,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복한 상황에서 저도 아들의 아이인데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유복한 상황에서 태어나서 사실 우리 장로님,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이해를 잘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데이터만 봐도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금부터 60년 전이죠. 그때 대한민국이 방글라데시인가요? 방글라데시가 세계 최비국이었고 우리가 세계 두 번째로 못 살은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60년이 지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지금 소득도 거의 3만 불, 이 3만 불이 체감이 되지 않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3만 불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최근에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대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 70억 인구에 비하면 거기 10%, 1% 굉장히 상위권에 속해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 세계 국가들 비교해보면 너무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강의실 보세요. 너무나 훌륭하지 않아요? 저 대학 다닐 때 이런 강의실에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이런 강의실에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환경들이 되기에 6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된 것은 여기 제가 썼지만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전 세계 국가 중에서 ODA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의무적으로요. 선진국들이 양심이 찔리니까 의무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자고 해가지고 그게 많은 나라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지금 오히려 지원을 해주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성공한 비결을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지도자의 실패한 나라들의 대부분의 특징은요.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지도자의 부패가 결정적인 원인. 그 부패가 일단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돈이 다 다른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박정희 대통령 평가는 굉장히 달라져요.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국가 영웅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팠고 정말 우리는 이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최근에 KBS에서 9시 뉴스 끝난 다음에 뿌리 깊은 미래라는 걸 갖다가 간략하게 하나씩 보여줘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가 지도자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고 모든 정말 성실하고 근면하게 국민들이 열심히 살고 독일 가서 파독 광부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해서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단 근면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그 덕분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개발했습니다. 방금도 장로님하고 또 교수님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적인 자원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공은 정말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유일한 건 인적 자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역사, 정말 우리가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는 이 교육 DNA,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에 대한 열정, 교육열을 통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그동안 개발해왔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뭐 자연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공했다고 하면 그럴 수 있겠다고 하지만 정말 사람을 길러내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우리 경제 성장과 교육이 잘 맞물려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관점에 봤을 때 물론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들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성장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대학 다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철회하고 맨날 기도회 나가고 주일 예배 정말 너무나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예배 다 찾아다니고 막 그러면서 열심히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가 전체가 막 뜨거운 성령의 열기가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회하면서 정말 기도했던 그 어머니들, 그분들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어쨌든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재밌게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들 교회에 열심히 가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막상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성장의 정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한 1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개신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은 오히려 성장하고 있어요. 이 교황들 큰 역할을 하죠. 교황님께서 그 외에도 요즘 가톨릭에서 성장하지만 개신교회는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황이 더 나은 상황인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풍요가 우리가 영적인 풍요와 서로 비례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각한 질문들을 지금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이 어떤 개인적인 신앙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뭔가 지금 사회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고 사회에서 비판 또 반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대체 왜 발생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저는 이 대한민국 사회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사회 부분인데요. 이건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은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함께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약했고 개인이 정말 이 믿음,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을 강했지만 그것이 삶으로 구현되는 것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좀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관심, 저는 특히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든가 그런 어떤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국 기독 개신교회가 조금 약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성장 말고 동시에 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제가 말하는 교회 공동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데에서도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복지와 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제 변화를 갖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관심을 갖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전에 경제에서 사회로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관심을 기울였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인 창조적인 경제도 있지만 그러나 사회의 질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 복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기재부가 기획재정부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이제 전반적인 국가 경영 기획을 갖다가 짜는 데죠. 기획재정부가 2010년에 보고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으로 성장하는 데서는 더 이상 경제만 갖고는 안 된다.
경제만 가지고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없다. 일단 사회 발전이 돼야 된다. 사회의 질이 높아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포용하고 그다음에 개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는 경제적인 노력만 갖고는 그 한계에 봉착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인데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 통합이 중요하다고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큰 트렌드의 어떤 전환점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정의로운 사회,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 사회 통합 이런 것에 관심이 드러나면서 또 동시에 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경제, 사회로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왜 그럴까라는 측면을 들여다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수출 세계 7등인가 8등인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인당 국민 전체 GDP 순위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도 거의 3만 불 육박하는 정도로 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과학기술 수준 우리가 전체 세계의 어떤 7등 정도 역량 수준이 거의 경제와 과학기술 지표로 보면 거의 10등 안에 거의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사회 부분이나 문화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닥입니다. 바닥. 이 바닥이 사회적 신뢰도 34개 국가 중에 32등, 타인에 대한 신뢰도 30개 국가 중에서 25등, 관용성 28등, 부패 14등, 사회 만족도 30등, 자살률 1등. 이 사회의 현상을 보게 되면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자살률이 높다는 건 일단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다, 병들어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아요. 정말 잘 살아. 이게 좋은 너무 환경 속에서 이거는 잘 돼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에 대한 신뢰에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바닥인데 이거 OECD 꼴찌죠.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해도 거의 바닥이에요. 우리는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이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예요. 경제, 잘 사는 거 하나만 잘 살아. 경제적인 것만 잘 살아요. 나머지 부분이 안 따라가다 보니까 경제가 성장하려고 해도 부패 문제, 굉장히 경제 성장에 있어서 뒷받침해줘야 될 여러 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 불신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는 불신 때문에 모든 차에 요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아마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심할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있나요? 이거는 불신의 지표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런 곳이 곳곳에 있어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타고 이렇게 차 사고를 하게 되면 자꾸 싸움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 거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수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 수능 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치러갖고 해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모든 시험을 객관식으로 보는 나라는 유일한 나라예요. 왜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릅니까? 주관식으로 치는 게 좋아요. 창의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알아야 중요한 거 다 알아. 근데 왜 주관 시험이 우리나라 인정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안 믿기 때문에. 교원 임용고사를 한때 주관식으로 냈었어요. 항의가 빗발쳐요. 항의가 못 믿겠다, 뭐 부정이다, 뭐 해가지고요. 절대 그걸 수긍을 안 해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못 믿어요. 못 믿어. 선생님들 못 믿는 거고 대학 주관식은 안 믿어. 다 안 믿어. 안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뚫어지는 객관식 갖고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준을 증명하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창의성 교육, 문제 해결력 교육, 미래에서 필요한 교육들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반복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뭐하라 그렇게 창의성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수능 잘 본다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수능 보려면 자꾸 해서 틀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완전히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 틀리면 벌써 등급이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사회에서 정말 무슨 창의성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가 안 된다. 곳곳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건 이름 말할 수 없어요. 국가적인 어떤 재난 수준이에요. 그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냐? 특히 신뢰가 낮은 곳이 이제 국회가 제일 낮고 정부기관 낮고 정부기관은 정말 너무나 안 믿고 신뢰가 가장 높은 곳이 가정이고 그 다음에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가 그 다음에 높아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하고 국회의원하고 신뢰 수준이 거의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공공사회에 대한 신뢰들이 굉장히 많이 낮고 그러니까 공공이 낮다는 거는 공공은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들인데 거기 낮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믿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족 외에는 믿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수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요.
우리가 대체 이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사회인가, 우리 사회가 서로 믿고 뭘 할 수 있는 사회인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인데 이 부분들이 안 돼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강하지만 낯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은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이유도 되긴 해요. 어쨌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라운 수치이고 이 수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경제사회연구소인데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저희 교육개발원도 KDI 수많은 정부 연구기관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1년이 12년인가요? 네, 그때 2009년이군요. 사회통합지수를 갖다가 발표했는데 사회통합지수, 사회질 관련 경제 쪽으로 가게 되면 미국, 중국,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가 앞서지만 자유주의 국가가 앞서요. 자유주의 모델 국가가. 근데 사회통합 그러면 유럽 쪽이 앞서고 특히 북유럽 국가들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해서 어디를 갖고 많이 갔는데 우리가 사회 발전을 노력한다 그러면 어디를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가 여기서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북유럽이 일단 굉장히 다 거의 휩쓸고 있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26등. 다음. 2012년에 독일에서 2011년 사회 정의 지수, 소셜 저스티스 인덱스라는 것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북유럽이 싹 쓸었어요. 그냥 사회적 1등부터 5등 싹 쓸었고 일본 22등, 한국 25등, 미국 27등. 자유주의 모델 국가들은 사회 정의 그러면 이 격차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통합, 그 다음에 복지 이런 걸 포함했을 때 자유주의 모델 국가들은 바닥으로 다 갔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발표하려고 2012년에 교육 정의 지수를 갖다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 정의 지수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어요. 한국, 일본보다 하나 앞섰어요. 25등, 일본 26등. 그래가지고 한국하고 일본은요, 재밌게도 OECD 지표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좋은 것도 비슷하고 나쁜 것도 비슷하고. 이제 좀 이따 보실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우리는 일본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적인 유럽적인 선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하고 한국은 거의 비슷한 나라예요. 우리가 싸울 나라가 아닌데 일본이 자꾸 싸우는 거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데 우리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게 너무 많은 나라예요. 한국하고 문화가 너무 비슷해요. 자, 다음. 자, 이제 복지 수준을 좀 보는 건데요. 소득 격차가 확대되면서 이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야 되는 격차, 반대 격차를 보게 되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위계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위계수는 0부터 1까지 있는데 0는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이에요. 그 지수가 0은 완전 평등이고 1은 완전 불평등이고 0.1은 평등에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는 0.256에서 지금 0.288에서 0.3 넘어가려고 해요. 불평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 평등보다는 불평등 쪽으로. 5분위 비율이라는 건 소득을 5가지 등급으로 나눴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중에서 1등급과 5등급의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3.72에서 지금 4.82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미국같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나라들 사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근데 이 차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다 비슷하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다 못 살았기 때문에 다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CEO 월급이 57억이다 막 이러니까 이게 대체 어떤 숫자인가 우리가 감이 안 가는 그런 숫자들이 막 생겨나다 보니까 복지가 벌어지고 있어요.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평균 50%, 가운데 점수 50%의 절반 이하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 그러니까 25%, 만 25%, 4분의 1 아래로 있는 분들이 7.1%, 12.5%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계층, 절대적으로 보면은 다 잘 사는 것이 늘어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 격차는 쉽게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엄청난 국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는데 격차를 최대한 더 이상 벌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사회 통합이 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제 복지에 대해서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복지적인 관점에서 이 격차를 줄이려고 국가는 노력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 필리핀 같은 나라, 굉장히 잘 사는 사람과 완전히 빈민들이 서울 시내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다음.
OECD에서 우리나라 경제 보고서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불평등 지수가 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진위계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도 그렇고 더 확대되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데이터입니다. OECD 그렇게 보고 있고 다음 진위계수 국제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은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진위계수가 더 확대되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커져가고 있는 나라고 왼쪽은 진위계수가 줄어들고 있는 평등으로 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나라로 가고 있어요. 다음 그러면서 특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게 노인 빈곤율인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빈곤율이 좀 큰 문제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자수하고 한다해도 특히 노인 빈곤율인데 노인 중에 분 중에 한 분이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살아요. 이 노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1등 공신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왜 빈곤합니까? 그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고 자기가 먹을 거는 미리 준비 못한 거예요. 저만 해도 굉장히 영리하기 때문에 제가 먹을 거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전 자녀한테 전혀 기대 안 해요. 전혀 그냥 자기 혼자 잘 살기만 기대하지 절대 저를 갖다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이제 그런 세대죠. 근데 저희 먹을 것까지도 준비했어요. 다 잘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걱정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게 돼서 저희 세대만 해도 준비하는 사람들이 물론 굉장히 준비에 어려운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준비를 할 수 있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분들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지 못했었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 열심히 키우고 그러고 났는데 막상 보니까 이제 자기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자녀들도 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꽤 많이 있어서 정말 그리고 요즘 또 아시다시피 오래 살잖아요. 너무 오래 살아. 적당히 살다가 다 가야 되는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대체 정말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최근 우리 사회 서울 시내에 이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한때 없었어요. 근데 다시 구걸하시는 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구걸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을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 수준이라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겁니다. 노령연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박 대통령이 추가하려고 하는 거. 다음. 교육복지 투자를 봤더니 2011년 데이터입니다만 OECD 국가를 봤을 때 우리나라 교육복지 투자가 멕시코 다음으로 거의 최하위예요. 이런 수준을 보니까 대통령도 그렇고 국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복지 수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대부분의 선진국들, 복지 전문가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인당 GDP가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니까 $10,000 때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과 복지에 대한 관심을 동시에 가져간대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다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00가 넘었는데도 이제 복지 갖고 지금도 그거 하는 것도 그냥 엄청나게 싸움을 해요. 그거 갖고 너무나 많이 싸움을 해요. 근데 그 복지 수준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부가 제대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은 엄청난 부자이고 그 다음에 그 부가 제대로 이게 어떤 많은 부가 많아지면 잘 이렇게 스며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골고루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박근혜 정부에서 복지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관심 갖고 노력을 하는 이유들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을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하나만 성장도 높고 다음. 제가 2011년에 이제 연구를 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한 연구와 함께 더불어서 미래 교육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교육 전문가와 교사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후, 그러니까 2020년쯤, 2021년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로 변화를 예측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저출산 고령화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더 큰 문제로 봤어요. 이건 뭐 집단별로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같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미 2011년에 수많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사회 변화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출산 고령화가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정부 정책에서 가장 우리가 뼈아프게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산 문제였거든요. 80년대 이미 다 예고됐던 걸 갖다 우리가 대응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10년 후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일단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이건 우리 재앙으로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래서 특히 초등학생들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들 이민 가지고 저처럼 막 이민 갈 생각을 막 그러지 않으면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우리가 6명이 벌어서 1명을 먹여 살리는 형국인데 2050년에는 1명이 벌어서 1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가족 말고 노인 한 사람을 부양해야 돼.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노인 하면 그만큼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한 3명은 부양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벌어가지고 한 사람 3명 중에 한 사람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1급에 30분들은 복지로 그냥 떼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결코 막히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예고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지적을 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복지와 사회 통합 부분으로 우리가 관심사가 확 이제 가게 된 겁니다. 다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이 참 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960년대 이 경공업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초등학교 교육을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했고 가발 만들고 운동화 만드는데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 중화공업이 막 하니까 그때 상고와 공고 지금 저희 시대에 상고 공고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상고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고등학교 가는 거였거든요. 그 상고 공고를 가서 은행원에 간 사람들 은행장으로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7, 80년대에 그랬을 때 이 공고와 상고 육성 정책을 통해서 그때 필요한 인력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IT가 돼서 지식 기반 사회가 되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현재 많이 이제 곳곳에 가면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 이 교육과 경제 발전이 아주 핵심적으로 맞물려 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교육 모델과 경제 모델이 융합되면서 성공한 나라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적기에 아주 적재적소에 인력을 갖다가 개발해서 투입해가지고 아주 잘 성공해서 교육의 경제 발전에 정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 성장,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교육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육이 최근에 OECD 모든 조사에서 거의 1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주목을 받아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교육이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면서 국가 전체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 교육이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놓친 부분이 바로 이 사회 발전 이 사회가 함께 신뢰롭게 통합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 길을 갖다가 교육이 함께 하지 못하고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하고 오직 우수한 인재들만 양성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훈련된 인력을 갖다 공급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도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다시 이제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리거든 우수 인재라든가 수월성 교육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복지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제 교육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데이터를 제가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교육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교육 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 정의에 대해서는요 이미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 능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냐면 정말 기막힌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게 정의로운 거다.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말은 아주 정말 그렇던데 대체 이게 어떻게 이걸 적용하라고 하는 것인지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자, 정의 개념을 내렸고 그거는 고대고 일단 그 다음에 공리주의자 최근의 이 정의 개념들을 갖다 좀 살펴보겠는데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수의 원칙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정의 모델에서는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있는 것인데 자유주의 모델과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평등주의 모델 그 다음에 공동체주의 모델 이 세 가지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정의론인데 먼저 노직 등 자유주의자들은 정의를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자유는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 그런 겁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들이 선택하고 자유롭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한 일들을 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롤스 같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자유로운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요. 다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요. 하다가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게 되고, 하다가 보면은 그 가운데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는 다 그렇겠죠.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최소 평등의 원칙에서 최소 수혜자 계층의 어떤 입장을 개선하는 차등적으로 그분들에게는 좀 더 나은 어떤 기회, 또 더 나은 어떤 혜택들을 제공하자. 그래서 일단은 자유와 평등 그런 개념과 더불어서 약자 배려를 같이 해주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정의 원칙이에요. 모국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다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지만 차이가 벌어졌을 때 그 격차를 보정하는 역할을 하자. 이것이 이제 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공동체주의자 이 샌델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분배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가 뭐 어떤 일정한 몫을 갖고 있어요. 이 몫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페어하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몫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자원이라는 건 제약돼 있어요. 자원이 풍족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누구에게도 자원은 제약돼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한테 물어봐도 난 돈 모자란다고 해요.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은 누구에게나 제약돼 있는 거고, 어느 국가에 다 제약돼 있는데, 그 제약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보니까,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자원이란 제약된 거 가서 하려고 하니 그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나누냐는 문제인데, 거기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지금도 정부가 이 누리재정이라든가 무상급식 갖고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게, 제한된 자원은 없으니까 그거 갖고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정의 문제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없다,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샌델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분배 문제라기보다는 가치의 문제라고 보고, 오히려 공동의 선을 추구하고 연대, 고려대학교 박길성 사회학과 박길성 교수님 계신데, 그분이 연대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려대학교 교수님인데 요즘 연대가 됐었죠. 뭐 시민연대, 참여연대, 뭐 온갖 연대가 그냥 우리 사회에 갖다가 연대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연대, 솔리더리티, 연대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연대의식, 연대하면은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연대 그러면 약간 이게 그 북한에서 좀 약간 좀 노조들이 쓰는 용어들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사실 솔리더리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프랑스 혁명의 3대 이념이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지만 그거 연대 개념이에요. 근데 그 연대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연대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거를 이제 약간 이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되게 저 개념을 쓰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데, 저 연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고 시민의 덕이 구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파이는 키우기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 파이를 나눌 때 뭐 아주 어떤 법칙과 갖고 나눠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일 페어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파이를 나눌 때 우리가 좀 더 가진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에게 좀 우리가 좀 더 그 사람들이 많은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좀 양보하는 마음들, 서로 또 없는 사람은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들 갖다가 인정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서로 함께 갈 때 이 사회가 정말 어떤 공동체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건데, 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딱 분배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연대의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이 경제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 분배 관점에서 어떤 걸 갖다가 그냥 몫을 갖다가 나누는 관점 말고 좀 더 이렇게 좀 가치적인 관점에서 가져가게 되면, 우리가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 정의로운 사회를 갖다가 만드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샌들이에요. 저는 그 관점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몫을 갖다가 할당하는 것에만 보지 말고 또다운 차원, 이 점이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하고도 많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교육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저는 이제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봤습니다. 흔히 교육은 이제 기회와 과정과 결과,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어떤 사람들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나누는데, 저는 교육을 갖다가 인풋, 아웃풋 이런 개념을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뭐 공장에서 뭘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첫 번째,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육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왜 교육이 중요하냐? 교육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기회, 여러분이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기회들을 갖다가 얻게 되는 너무나 중요한 통로가 교육입니다. 기회입니다. 그것이 졸업장이든 아니면 거기서 받은 교육적인 경험이든 그 기회를 갖다가 놓치겠다, 교육받을 기회를 놓쳤다. 그럼 우리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을 안 해요.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의 기회에서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중요하고, 나중에 그래서 사회 정의 지수를 낼 때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데, 가중치 뭐가 더 중요하냐고 했을 때 그때 독일에서 냈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의 가중치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못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삶의 기회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만회가 안 돼요. 만회가. 그래서 그만큼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평한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페어 플레이를 이제 하게 하는 거, 이제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조건과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 교육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롤스로이에게서 분명히 모든 사람을 출발을 동등하게 같이 하다가 보면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뒤처지는 사람 뒤처지니까 자기 능력이 떨어지니까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놔두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컨드 찬스, 기회를 계속 주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말 우리가 교육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5번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노력한 것을 인정하되 지나친 보상과 격차를 지양하는 겁니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 이게 우리 사회의 좀 문제인데요. 승수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가 얻게 되는 그 효과를 말해요.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학교 한준 교수님이 이제 분석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소위 말하는 명문대 졸업장의 승수 효과가 너무 높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 명문대 졸업하고 자기가 받아야 할 것을 1로 본다면 2.4를 받아요. 2.4.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러니까 이게 정당한 보상이 아닌 거죠. 과도한 보상인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학벌주의 사회의 단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 정의로운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해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노력한 것에 대한 인정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혜택이 돌아간다을 때 이 어떤 이 공동체가 함께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뭐 타락,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막 하게 되고 좌절감을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적정선이 사실 어떻게 말하는 건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승수 효과를 만약에 인류이 적정하다고 보면 지금은 좀 과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6번째, 교육 공동체적 신뢰가 높은 상태. 아까 제가 이 신뢰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공동체 내에서도 신뢰가 잘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사회 밖으로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정의로운 사회에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복지는 이제 안락하고 만족한 생활 상태 또는 인간의 건강과 번영, 안녕, 웰비잉의 상태를 갖다가 복지라고 말하는데, 복지는 크게 두 가지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복지는 사실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복지와 굉장히 관련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건강, 보건, 안전,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질 제고와 행복, 이것이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행복, 이것이 거의 이 정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좀 다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해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5년 후에 굉장히 슬퍼할 것 같아요. 국정의 최우선 지표가 행복인데 다들 불행하게 지금 살고 있어요. 행복한 마음. 정말 그것을 그분이 추구하고 있고, 좁은 의미의 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전체에게 부여되는 복지와 그 다음에 특별히 취약계층에게 베푸는 그런 복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흔히 우리는 좁은 의미의 복지를 갖고 복지라고 얘기하죠. 다음. 그래서 교육복지의 구성 요소를 제가 정의와 함께 보았는데, 일단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무 교육과 우선 교육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단 출발은 다 똑같이 하게 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그분이 그것을 받는 것도 다른 거지만 일단 국가는 그렇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둘째, 교육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장애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는 것.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사회가 이미 합의된 개념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복지에서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 지표 구성 체계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교육 기회와 교육의 과정과 교육의 결과를 봤을 때 교육의 기회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해서 첫 번째, 균등한 교육 기회 실현. 이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헌법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어느 지역에 살든 성별에 상관없이 어떤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뽑은 것이 유아교육 지원입니다. 월드뱅크에 혹시 여러분 사이트 홈페이지 가게 되면 거기에 유아교육 파트에서 페리라는 사람이 쓴 보고서가 거기에 그림이 하나 실려, 그래프가 하나 실려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유아교육의 투자가 효과, 유아교육 투자의 효과, 왜 유아교육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에 때 투자하는 것이 그 이후에 어떤 교육 투자보다 효과가 가장 높다고 그렇게 경제학자가 이제 분석한 그것이 월드뱅크 그 보고서에도 담겨져 있고 그것이 강조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서 Early Childhood Education, 유아 교육, 학교 취약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보편적 교육 기회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뛰어나서 대한민국 특히 엄마들은 유아 때부터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아이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유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 유아 때부터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유아 때 교육 투자의 격차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 때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유아 때는 차이가 거의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최소 10배 이상. 어려운 사람과 잘 사는 사람들의 유아 교육 투자가 10배 이상 나요. 물론 거기에는 분유값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유모차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짜리 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비 투자 자체가 이미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굉장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완전한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 많이 투자하고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가게 되면 일단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교육,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정규교육 시간에는 다 똑같이 교육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방과 후와 사교육은 각자 또 사적인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은 다 똑같이 교육받기 때문에 오히려 격차가 줄어들어요. 근데 유아 쪽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 저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격차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이따 제가 다른 지표로 그걸 보여줄게요. 얼마나 큰지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출발부터 기회가 불평등한 국가입니다. 초등학교부터 보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보게 됩니다. 출발부터 너무나 기회가 차이가 제공돼서 하기 때문에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래서 나온 게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 누리과정을 하면서 국가가, 누리과정이 뭔지 잘 모르실 텐데, 국가가 지금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고, 거기서 교육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20여만 원 정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교육비를 지원해요. 2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되면 그 격차가 10배에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최소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0세부터 하자. 그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그 비용 가지고 누가 내느냐, 정부가 내느냐, 제가 내느냐 갖고 지금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누리과정 확보, 우리 500억 확보했습니다. 막 플래카드 막 붙이고, 저희 동네에 붙여 있어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이 누리과정 갖고 굉장히 많이 싸우는데, 복지와 정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리과정 투자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유아 쪽의 격차가 너무나 큰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클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모들의 뜨거운 교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쪽에 보면은 이제 서포티브 이제 러닝 인바이러먼트라는데 지원적인 학습 환경, 그 다음에 취업 계층,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을 갖다가 잘할 수 있도록, 왜 우리는 학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나 학생들에게서 학습을 하는 게 학생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육 공동체가 신뢰하고 서로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 페어 플레이. 혹시 이런 법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법이 하나 있는데요.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선행학습을 금지해요. 우리나라는 학습을 금지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학습을 금지하는 나라, 법을 만든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과도하면 국가가 나서서 학습을 금지하는 겁니까? 물론 선행학습만 돼 있긴 하죠. 근데 선행학습이 필요한 거죠. 아니 예습하겠다는데 예습을 금지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예습을 금지하는 나라가 잘못된 나라죠. 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그때 폐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교육 받고 학교에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학교 교육은 선생님들이 사실 솔직히 요즘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선생님들 세계 최고의 선생님들인데 그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 배워갖고 와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다 선행학습을 통해서 다 배워갖고 와서 뭘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잘 돼서 학교에 와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규제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나 과잉 교육열을 갖다가 이제 보여준 건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페어 플레이를 손상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다 정말 자기 아이에게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어떻게든지 활용해가지고 페어 플레이를 다 놓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의 결과 부분에서는 시민적 자질과 공정한 삶의 기회, 삶의 질 부분인데요. 이 시민적 자질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 개방성이라든가 포용성, 그 다음에 신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사회 지표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회가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가 이 요소가 굉장히 약해요. 역설적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사회 질은 세계에서 거의 꼴찌예요. 그럼 이 교육이 대체 무슨 교육이냐? 대체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높아져요. 그러니까 교육을 또 정말 이 공동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 성장과 인재 개발, 여기는 막 했는데 개인의 성취에는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사회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가는 그런 교육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한 삶의 기회와 삶의 질인데, 나중에 직업을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금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 공정한 어떤 삶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이 결과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을 때 이러한 것들이 좀 요소별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정하고 복지 수준이 높은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지표 체계까지만 설명드리고 좀 쉬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교육 기회에서는 군등한 교육 기회 실현에서 의무 교육이 중요합니다.